네, YTN FM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젊은 정치 영스클럽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니까 이 질문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에서 SNS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경제 대공황 올 거라 믿다, 한강 갈 뻔함 이런 소개 문구가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 결국 해당 당시자들 면직, 내정 취소 처분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먼저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번에 거꾸로 한번 장혜영 의원. 네. 예. 아니, 참, 신중하면 좋았을 텐데. 예. 이게 이제 제가 그거를 지켜보는 좀 마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하면은 받게 되는 이제 여러 기대 중에 하나가 뭔가 다를 거다. 신선할 거다. 네네.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기대를 받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얘기하게 되는 측면들이 오히려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중청위의 SNS 게시물들이 그런 약간 너무 나간 측면들이 있어서. 네네.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는 좀 이제 진중하고 네. 어떤 국민이 들어도 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만 이건 좀 너무 심했던 거 아니에요? 저희 일단 종교 분리가 있는 나라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은. 네, 포스터 보면서 종교 포스터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좀 안타까운 예.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종교랑 정치가 육척되는 뭔가 구태연한 모습이 아니었나. 또 이 홍보라는 게 참 어떻게 하면은 양날의 검인 게 또 자극적으로 가야지 또 주목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무리수를 청년 정치인까지 둬야 되는 지금 상황인가 하면서 좀 우리 청년 세대의 그런 어려움과 안타까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부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알라의 통치가 임하는 이렇게 했다면 네, 또 정말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군요. 저 허윤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우선 이제 좀 뼈 아프고 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게 지금 안타까운 청년 정치의 한 단면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라는 게 아까 장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예. 그 기대치만큼의 무게를 견뎌낼 준비나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새롭고 참신하고 청년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획기적인 기획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청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치인으로 바라보는 네. 국민의 시각과는 맞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됐든 결과는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선배로서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지난 선거 당시 사실은 민주당의 인재 영입 2호였던 원종건 씨 사건만 보더라도 보여주기식 좀 청년팔이라는 게 있었었잖아요.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그 자신이라던가 청년 문화 발전이라던가 청년 정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교육이나 훈련들을 계속 시켜나가면서 네. 조금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또 청년이 아닌 어른 그러니까 그 위에 선배들의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정책이든 자신들의 장점들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현장 정치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사실 저도 정치 초보로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검증과 훈련 그리고 그에 맞는 어떤 정치적 역할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좀 바라고 예. 청년뿐만 아니라 선배 정치인들 그리고 저 같은 초선, 재선 또 다른 선배님들 모두 다 함께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허 의원께서 아까 초두의 그 강경화 장관, 그 국무위원 네. 관련해서 이제 논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자칫 정쟁으로 흐르기 쉬운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어제 저희 그 정의당의 박원석 그 정책위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그 남편이 장관이었다. 거꾸로 돼 있다. 그랬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같은 논란이 벌어졌을까?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적인 어떤 문화가 이게 많이 아직까지도 깃들어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 같아요. 어떻게 일단 허 의원께서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이게 뭐 남녀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좀 생소하죠. 저희가 들을 때는 네. 기존에 남자가 장관이고 여자분이 뭐 이렇게 그럴 네, 경우가 아내가 많다라고 많았다. 생각할 텐데 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 그건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부분이 네. 국민의 눈높이가 그만큼 더 높아졌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높이.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예. 경우도 저희 시어머니께서 예. 또 저희 남편도 상당히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제가 네. 정치인이 되고 나서 많은 것들을 조심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에도 정치인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항 속의 금붕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정치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바라봐 주시고 계시죠. 네네. 사실 그러나 그만큼 가까운 친인척 그리고 좀 친인척까지 가는 건 좀 어려울 수 네네. 있겠지만 네. 남편 그리고 부인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각에 맞출 수 있는 평판 관리는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를테면 남편이 장관이었으면 아내가 그렇게 못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예. 그쵸.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되게 오랜 가부장제 사회이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한참 뒤떨어진 얘기기는 하지만 한때는 부창부수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남편이 하면은 아내가 그걸 뒷받침하고 소위 내줘라고 하는 방식으로 잘 되게 하는 데에 네네. 이제 모든 이제 자신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지 따로 정말 나의 자유, 예. 나의 생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아직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반대로 이제 여성이 가정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직을 수행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제 남편의 어떤 말하자면 사적인 네네. 어떤 생활의 일부분 같은 것들이 국민적인 정서에서 봤을 때 부적절한 점들이 이렇게까지 부각된 상황에서 네. 이렇게까지 어떤 그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청하는 모습은 되게 낯선 거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저께 박원석 의장님께서 하셨던 얘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신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의사시기 때문에 이 상황 더 엄중하게 바라보실 텐데. 네. 예, 뭐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예. 또 국민들께서 우려가 많으신 것도 이해를 하고요. 실제로 저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그런 가족의 뭔가 내조 이런 것들을 크게 바라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특히 저희 제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 그런 정치인의 배우자 모임 이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성 정치인들이 어려운 것은 보통 배우자 모임하면 대부분이 사모님들이 나오시는데 여성 정치인의 배우자는 네. 남성이란 말이죠. 아주 소수의 남성. 네. 그래서 그런 배우자 모임에 같이 어울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남성이 장관이었을 때 그런 장관의 부인으로서의 내조와 네. 여성 정치인이었을 때 그런 남성 배우자의 협조는 아무래도 이거 연구 대상일 것 같긴 한데 얼마나 그런 협조 관계가 잘 구축될지는 아마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런 남녀 차이에 있어서는 여성 정치인이 아무래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공감대는 저도 생기기는 합니다. 네.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네.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처신이라는 그 말로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요. 또 뭐 재인산성이니 또 다시 또 명박산성이라는 말도 소환됐고요. 이 말이. 그래서 지금 뭐 위헌 관련 또 논란이 일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뭐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뭐 여당에서는 대통령도 사실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지만은 뭐 차벽 세우는 거 뭐 괜찮다.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먼저 이번에는 저부터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네. 일단은 여당 입장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집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강화문 집회를 바라봤을 때 저는 뭐 코로나 그리고 의료 전문가로서 이 2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됐다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사랑제일교회에서 그 교인 중에서 감염된 78명이 강화문 집회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실제로 그런 2차 대유행에 기로해서 우리가 2.5단계로 거리두기 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그걸로 인해서 소상공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민생 경제가 또 악화되는 또 한 번의 뼈아픈 경험을 했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랑제일교회 교인께서 그 확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광화문 집회에 오셨던 사례도 사실은 예.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인이 뭐냐를 떠나서 우선은 집회라는 것 자체가 지금같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모이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건강 안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의학적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세계 대유행을 겪으면서 보면 국가의 권한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큰 정부를 기대하고 있고 그 국가가 얼마나 국민들을 잘 안전하게 또 케어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이나 네. 그 능력이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불시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이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그런 다수의 집회들 그 특히 집회분들이 모였을 때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이 네. 이제 그런 안전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런 방역에 대한 그 오히려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국가의 그런 그 정부의 대처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득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는 거죠.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차벽 관련해서 허위 네, 말씀 주셨습니다. 반박을 해야겠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으면 다 맞는 말씀이지만 또 틀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공권력이 권위를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할 때는 그 권력 지위 행사를 하긴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법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공정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보셨겠지만 그 수도권의 대형 놀이공원에서 수많은 인파가 있었고 발 디딜 틈이 없이 몰려들었다라는 사진들을 보셨을 겁니다. 네. 그거 대비 차벽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집회 차단을 위해서 경찰이 1만 1,000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버스 300여 대를 동원해서 그 4km의 연장 그 장벽을 이루셨거든요. 결국 그 경찰이 1만여 명이 오신 겁니다. 그 집회 안에 경찰이 1만여 명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아마 지금 듣고 청취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화문의 사진과 네. 또 놀이공원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정말로 법에 입각해서 한 걸까? 그리고 공정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방역만큼이나 중요한 게 불공정과 특권의식 네, 네. 그리고 편가르기에 네. 대한 사회적인 방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 의원도 좀. 예, 네. 말씀. 기본적으로 균형의 문제에서 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예. 그 드라이브스루 시위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큰 논의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정의당은 어쨌든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어떤 헌법상의 기본권을 어떻게 최대한 존중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있어서의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이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역에 대한 위기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그쵸.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도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네.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기본적인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차벽이 필요했는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그렇게까지 제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의 어떤 공적인 장에서 존재했는가라고 할 때 굉장히 아쉬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젊은 정치 영스클럽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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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인하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